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눴지만 이제 2019년은 그저 또 반복되는 한 해가 아니라 굉장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또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한 해를 큰 그림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2019년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건들이 있게 될 것들을 좀 분별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2019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2019년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좀 나누려고 하는데 2019년은 특별히 이 한 해를 큰 그림으로 보기 위해서는 2019년이 아니라 사실은 2020년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2020년을 볼 수 있어야 2019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가 좀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만 사실은 2020년에 대한 것들을 보다 더 다루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큰 좀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들이다 보니까 다뤄야 될 내용들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 이게 잘못하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시리즈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 같은 거는 안 하고 기존에 이제 메시지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의 띠에 맞춰서 2020년을 그 띠에 맞춰서 거기에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만 제가 오늘 나누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차후에 조금씩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는데 그 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잘 분별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2019년을 시작하면서 2020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제 2019년에 대한 것들 가운데서 한 가지 먼저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게 이제 북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2019년에는 우리가 또 지켜보아야 되겠지만은 북한의 문이 이제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열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2019년일지 아니면 그게 2020년일지 그거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부터 2019년에도 북한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열리는 방법은 우리는 이제 흔히들 북한이 열리면은 평화 통일 그리고 한국 중심으로의 이제 흡수 통일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런 통일을 이룰 수 있지만 준비가 안 되어져 있고 그런 통일이 되어질 때 오히려 한국에 더 큰 재앙들이 올 수 있을 것을 제가 이미 전에 나눴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념적으로 여전히 분단된 상태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그 외에 다른 새로운 정권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데는 이제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죠. 첫째는 이제 내부 쿠데타에 의한 내부 쿠데타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 의한 북폭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현실상 지금 현재로서 쿠데타로 무너지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에 의한 북폭으로 인한 어떤 그 북한 정권의 붕괴가 가장 좀 이렇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폭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북폭을 하기 이전에 사실은 미국에서 그 국제사회 여론들을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먼저 도발을 하게 해서 그래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북한을
폭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먼저 북폭을 했을 때 정치적으로 또 다른 그 역공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먼저 북한이 도발을 해오면 거기에 대한 그 방어로서 이제 북폭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무마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의 도발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북폭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이제 한국과 북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전면전으로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전쟁이라는 시나리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에 많은 이제 피해들도 있게 됩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한국을 향한 심판일 수도 있고요. 그 심판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국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또한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19년을 볼 때 제일 먼저 저 개인적으로는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게 이제 북한입니다. 북한이 이제 어떻게 열릴 것인가, 2019년에 열릴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2020년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대한 것들을 들어보시면 이제 2019년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나누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준비되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점검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제 미국에 대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으로 다가온 거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이제 도전을 하겠죠. 2년의 임기가 이제 2년의 임기가 아니라 첫 임기의 반 2년이 지났고 나머지 이제 올해부터 해서 그 남은 2년의 임기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2년 남은 이 임기 동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과 그리고 계획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데 재선입니다. 모든 그의 정책들은 이제 재선을 위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초선으로 이제 당선이 되면 그 다음에 계획이 뭐냐면 재선입니다. 항상 그거는 뭐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에 도널드 트럼프가 집중하는 것은 재선을 위해서 모든 정책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 재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 그 공약으로서 내걸었던 것이 북한의 그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지켜내겠다,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지난 모든 정권들이 이것을 하지 못했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고 있다. 내게는 방법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그 공약들을 얼마만큼 지켜왔는지를 보면 놀라웠게 자기가 말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계획들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질 것으로 우리가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2020년 11월 3일 대선이 있기 전에 북한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많은데 11월 달에 대선이 있으니까 아마도 선거에 너무 가깝게 이것이 이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은 실제적인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없게 됐죠. 너무 늦어서. 그렇다고 너무 일찍 해도
그 효과가 또 대선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트럼프는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적절한 가장 좋은 타이밍에 북한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재선을 위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 그 타이밍들을 보고 결정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그 목표를 언제까지 잡았냐면 2020년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020년으로 잡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재선을 염두에 두고 2020년으로 잡은 겁니다. 2020년으로 잡았을 때 어떤 구체적인 달을 명시한 게 아니라 이제 202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그 전에도 그렇고 올해도 해결될 수가 있고요. 그 전에 북한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결정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이 비핵화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느냐? 이거는 그 한국의 문재인만 모르고 다 아는 거죠. 평화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타협을 하거나 협상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에서 다 말하고 있는 게 북한은 절대 비핵화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협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결국에는 무장 해제시키는 것은 뭐 전쟁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북한을 비핵화시킨다고 했는데 그 실제적인 계획은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모든 경제학자들이 2020년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의 해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을 말하는 게 2020년에 미국에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 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결같이 말하는 게 이제 미국의 경기 위기입니다.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중국 뭐 이제 모든 전역에 걸쳐서 글로벌화된 이 어떤 경제 시스템 안에서 전 세계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20년을 지금 현재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적인 그런 위기도 있지만 미국의 경제 위기가 2020년, 그러니까 19년부터 시작은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2020년에 경제 대공황이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0년에 경제 대공황이 온다면, 즉 대통령 재선 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온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문제를 북한의 이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지키고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안보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문제를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미국이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겪었는데 그 경제 대공황이 10년 넘게 계속 가죠. 이것을 해결했던 방법이 뭐냐면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경제 대공황에서 어느 시점에서 벗어났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승전국이 되어지고 그 승전국이 된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 경제 대공황 10년 넘게 끌던 경제 대공황에서 한 번에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패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예정되어진 이 경제 대공황은 도널드 트럼프라고 해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대선 전에 그래서 대선 후로 미루는 거죠. 이 경제 대공황은 이제 단순히 미국 하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자금은 사실은 유럽에서 흘러온 것들이죠. 그래서 미국 근본적인 자금의 밑바탕에는 유럽의 돈이 다 깔려져 있고 미국도 중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크게는 미국과 중국과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데
한 나라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대공황은 미국이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 안에서 언젠가는 리셋이 돼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대선 전에서 대선 후로 미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전쟁을 통해서 이 경제대공황의 위기를 약간 지연시켜서 대선 후로 미룰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전쟁 특수를 통해서 그런 이제 그 경제 위기를 약간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대선 전에 있을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대선에서 다시 이제 재선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4년 임기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거에 염두할 필요 없이 자기의 정책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안에 북한의 문제가 전쟁을 통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흐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 해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좀 평안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이 먹고 놀고 마시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평안의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19년을 더욱더 귀히 여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것들 좀 잠깐 나누면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과 전체 그 국제사회에서 계속되는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은 지금 현재 거의 이 초킹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실신 상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 이제는 끝자락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지금은까지 계속해서 중국이 도와주고 있어서 생명을 유지했지만은 중국도 지금 이제 자기 코가 석자라 북한을 도와줄 만한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의 그 흐름들을 보면은 2020년까지 북한에서는 지금 핵탄두를 100개를 생산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지금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실제로 되면은 100개의 핵탄두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그 미국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북한 내에서도 2020년까지 100개의 핵탄두를 만들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핵실험 안 하겠다고 하고 핵 개발도 안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더 이상 핵 개발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죠. 핵을 보유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다 아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북한이 이제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건데 북한이 핵을 가졌다라는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지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미 핵을 가졌고 그 핵을 이제 소형화시키는 그리고 대량 생산하는 이 과정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 내년이 되면 100개 핵탄두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치가 되어지면 ICBM을 통해서 그 끝에다가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 본토로 쏘면은 미 서부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까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날아와서 이 캘리포니아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무섭지만은 더 위험한 게 뭐냐면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에서 그러니까 물 속에서 쏘아 올리는 그 탄도미사일을 SLBM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2020년까지 모든 준비가 마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잠수함이 태평양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SLBM을 쏘면 미국 전역이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절대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게 2020년에 맞춰져서 북한 내에서 다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 시점을 이제 2020년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반대로 보면요. 2020년 북한이 모든 그 핵 개발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북한의 운명이 마지막이 되는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 북한의 핵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리겠냐 이거죠. 그것이 되어지는 순간 북한의 운명은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그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북핵을 개발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죠. 살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데 사실 살기 위해 핵을 만들지만 핵이 만들어지는 순간 북한은 운명이 다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북한에 대한 짧은 내용입니다. 2020년에 그런 계획들이 되어지고 있지만 실상은 2019년부터도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2019년을 큰 그림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중국에 대한 것들을 좀 잠깐 나누면요. 중국은 2020년을 국방 완성의 해, 국방 개혁을 완성하는 해로 잡았습니다. 2020년을. 그러니까 국방 개혁을 완성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쉽게 설명하면 2020년까지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치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 신년사에서도 시진핑이 어느 때든지 준비가 되어져서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라고 군부에게 이제 공식적으로도 이제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까지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2020년에 그 중국에서 대만을 기습 공격해서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공개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대만 국방부에서 이 보고서를 퍼블리컬리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중국에서 대만을 기습 공격해서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 2020년에 그 모든 준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준비가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대만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을 대만 국방부에서 염려하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예전부터 중국에서 늘 대만을 공격한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 그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 실제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중국이 병이 하나 걸렸는데 그게 이제 중국몽이잖아요. 중국몽. 이제 중국이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 역사적으로도 자기의 나라의 왕을 황제라고 스스로 말했죠. 그 황제의 의미가 전 세계에 가장 높은 왕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중국은 늘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의 나라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진핑이 그것을 지금 실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중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하나의 중국 안에서 전 세계에서 그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대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만은 그 전까지는 중국하고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의 중국의 두 개의 체제를 서로 인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중국은 공산주의고 대만은 자유주의. 하나의 나라이지만 우리는 다른 체제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을 인정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의 새로 이제 된 여자 총리는 그것들을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제패하려고 하는 중국에 있어서 대만은 단순히 어떤 상징이 아닌 굉장히 실질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그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만이 유일하게 중국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의 중국은 예전의 중국이 아니죠. 그 중국의 전통 문화를 다 완전히 말살하고 공산주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력으로 중국 정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이 탈출해서 나온 게 대만인 거죠. 그래서 실제 중국의 정통성은 사실은 대만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이제는 독립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만은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이 일들을 실행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대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만을 기습 공격해서 이제 장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인가에 한번 역사상 처음으로 미 해병대를 대만에 상륙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이런 배경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기습적으로 대만을 한순간에 점령을 해서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빨리 기습해서 끝내버리면 그 다음에 미국이 개입하기가 국제사회나 미국이 개입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미국은 그것을 알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될지 또 그걸 공격했을 때 미국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될지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럭비공과 같이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예상치 않은 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끝에 동쪽에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들이 놓여져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아시아 끝 이스라엘 쪽에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주변에서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런 플랜을 잡고 있지만 그 2020년이 아니어도 지금부터 어떤 그런 계획들 안에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그 시진핑 정권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슬로건을 걸고서 그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행하고 있는 게 1대1로 정책이죠. 실크로드를 열어내서 이제 중동 그리고 유럽까지 연결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중국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내부에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여파가 아직은 오지 않고 있지만 1대1로 정책에 같이 참여했던 많은 나라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1대1로 그 계획에서 캔슬하면서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대1로 정책은 이미 실패한 걸로 끝났고 이제 1대1로 정책과 함께 지금 중국이 그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해양 그 강대국으로서 바닷길을 열어낸다고 해가지고 이 그 중국해 이쪽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죠. 이제 오늘날의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를 장악해야 되는데 그 아시아 가운데서도 중요한 게 이 남중국해의 바다를 장악하는 게 이 시대의 패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중국해를 지금 그 중국이 장악하려고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필리핀, 뭐 인도 이런 나라들과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이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남중국해를 내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멀리 태평양에서 항공모함을 이끌고서 남중국해로 내려와서 자유의 항해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게 이 패권 싸움 때문에 이 아시아의 바다를 장악하는 나라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바다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해군을 증강해야 되는데 이 해군을 증강한다는 것은 육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군함을 만들어야 되죠. 이제 군함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군함뿐만이 아니라 해군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군함 플러스 전투기가 포함이 되죠. 그 해군력에서 중요한 게 군함과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군함과 전투기가 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들이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를 내면서도 지금 해군과 공군력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똑같은 현상이 지금 중국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소련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미국이 이제 그 우주 산업을 손을 대고 그 우주 산업이 실제 전투력과도 연결이 되니까 소련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무리하게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돈을 엄청나게 그 소비하다가 결국에는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이 중국도 그러한 패턴 안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이 생각보다 엄청난 군사력을 갖춰서 미국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지고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지 그리고 그런 전쟁들이 어느 시점에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019년이 그러한 그 위기 상황으로 가는 그런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난 건 올해가 2019년인데요. 이 중국과 이 9라는 숫자하고 인연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이 중국이 1949년에 공산화가 되어진 이후로부터 매 그 10년에 한 번 이 9자리가 돌아올 때마다 중국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49년 12월 1949년에 그 중국 공산주의가 무력혁명을 통해서 중국 정부군을 장악하고서 무력으로 이제 중국을 손에 넣었죠. 그게 이제 1949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10년 지나 1959년에 티벳에서 독립을 요구하면서 그 독립투쟁, 그 독립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티벳에서 이제 시위로 인해서 그때 8만 명 정도의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에 등소평이 농촌을 개혁한다고 해서 대약진 운동을 했는데 이 대약진 운동이 완전 실패로 끝나면서 오히려 농촌에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무마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위기에 모이면서 무마하기 위해서 그 등소평이 이제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그 가장 끔찍했던 사건인 문화 대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게 됐던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69년에는 소련과의 그 국경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한번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베트남과 전쟁을 치렀었고요. 그리고 1989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천안문 사건이 터져가지고 한 4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파룬궁이라는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그 심신단련을 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인데 파룬궁 그 수련자들을 핍박하는 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핍박이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주목해서 보지 않는 분들은 이제 파룬궁 사건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파룬궁 사건은 그 중국 내에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중국의 그 인권 문제로 인해서 압력을 넣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 적출을 해가지고 장기 밀매 이런 거 하죠. 중국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거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파룬궁 수련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서 장기를 적출하고
전 세계로 이 장기를 판매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죠.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신매범까지 포함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있는 사람들도 대상이 되지만 가장 큰 피해가 이제 파룬궁 수련자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도 이 수련자들의 모임이 있고 이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들이 매년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이제 스토리들을 보면요, 끔찍한 사건이 너무 많아요. 충격적인 일들이. 근데 이것이 어쨌든 1999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9년에 신장에서 그 위구르족이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그때 이제 무력 진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발표로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200명이 죽었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최소한 10배 이상은 되겠죠. 실제 얼마나 죽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국 정부만 알겠죠. 그래서 이게 2009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부터 매년 그 끝자리가 9로 시작되는 해마다 계속해서 중국 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올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중국 안에 어떠한 그 일들로 번지게 될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69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1922년 12월 30일에 공산주의가 시작돼 가지고 1991년 12월 26일 날 딱 69년이 되는 그때 공산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70년을 넘지 못했다는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그 어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게 중국이죠. 근데 중국도 49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럼 올해가 바로 2019년 10월 1일이 되면은 만 7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9년인 거죠. 이것도 또 구자와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뭐 구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로 그냥 날짜를 숫자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올해 69년, 70년이 되기 전에 중국이 무너지느냐 아니냐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중국은 몇 차례 제가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말씀도 나눴었지만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뭐 내년이 아니더라도 중국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게 중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소련이 해체돼서 그 밑에 있었던 위성 국가들이 독립을 이뤘던 것처럼 오늘날의 중국이 아니라 영토가 줄어들겠죠. 영향력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이제 신장이라든지 티벳이라든지 그리고 몽고족이라든지 조선족 이런 큰 단위의 소수 민족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독립된 국가를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해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수순 가운데 가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 69년의 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중국을 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국이 무너지는 것들이 사실은 아시아의 판도 가운데 엄청난 영향들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 영향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번 4월 달에 조기 총선이 열려집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정, 그 연합 정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쿠르당의 총수인데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는 정당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정당으로 이렇게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고 여러 다른 소수의 정당들을 연합해가지고 자기의 그 연합 정권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회 의석수가 120개인데
과반수의 수를 유지해야 자기가 원하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네타냐후가 리쿠드당의 총수이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게 30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소수 정당들을 연합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구구 정당 중에 하나가 빠져나갔죠. 팔레스타인과의 가자 지역에서 이제 하마스하고 협상을 했는데 그것에 반기를 들면서 테러리스트들과 협상은 그거는 항복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구구파에서 정당이 하나가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의석이 61석입니다. 간신히 과반수가 넘었죠. 이것으로는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의회를 해산시켰습니다. 만장일치가 돼가지고 4월에 조기 총선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네타냐후도 좀 위기 가운데 몰려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다 짜고 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짜고 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총리 제도죠. 총리가 정권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총리 제도가 5년 단임제입니다. 5년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4년인가 5년인가 그래요. 이거 하고 나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이 없습니다. 임기가 마쳐지기 전에 의회를 해산시킵니다. 임기를 마치면 다시 재선할 수 없거든요. 법이. 근데 의회를 해산해서 다시 신임을 얻어서 투표를 통해서 또다시 되면 그때부터 다시 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불법 같지만 합법적으로 재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벤자민 네타냐후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리를 하고 있어요. 5년 단임제면은 벌써 끝나야 되는데 최장수입니다. 이번에 다시 되면 최장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그러니까 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늘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의회를 해산시켰고 다시 투표를 통해서 벤자민 네타냐후가 또다시 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위기 가운데서 막 이렇게 어렵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수들인 거예요. 어차피 올해 후반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기 전에 어쨌든 의회를 해산해서 자기가 또 돼야 되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론에서 이제 신문들은 벤자민 네타냐후가 다시 리쿠드당이 한 30석을 차지하게 될 거고 이제 또 다시 총리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몇몇 정당들이 좀 더 합류를 하게 돼서 61석보다는 좀 더 많은 65석에서 67석 신문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권을 갖게 될 거다라고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다시 이제 국민들의 여론도 주목을 받고 힘을 받으면서 이제 벤자민 네타냐후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책들은 미국과 연합해서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힘을 얻게 될 때 벤자민 네타냐후가 하게 될 것들은요 전쟁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다 왔죠. 이제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하는 기자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안에 이제 많은 기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 친이스라엘 기자가 있고 반이스라엘 기자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다 반이스라엘 기자들인데 이분은 마지막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이스라엘에 가신 분이라서 친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다 알거든요. 누가 우리에게 우호적인지. 그래서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들을 주고 불러서 말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친이스라엘이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을 일부러 어떤 거는 이제 기자들이 흘려주길 원하는 것들은 불러서 따로 얘기해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국방부의 고위직하고 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하는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은 2020년까지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친다라고 이분이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린 전쟁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얘기를 쭉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2020년까지 모든 전쟁 준비를 완료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나눴던 것의 골자는 뭐였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2020년까지 모든 방어 시스템을 다 갖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모든 미사일을 다 격추시킬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을 비롯해서 그 모든 방공망의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이런 것들을 2020년까지 완전히 구축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젊었을 때는 축구를 많이 했는데 동네 축구는요 골키퍼 빼고 다 공격이에요. 그냥 전원이 공격했다, 전원이 수비했다가 공이 가는 대로 전원이 다 움직입니다. 근데 축구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포메이션을 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짜냐면 공격이 아니에요. 축구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수비를 먼저 짭니다. 수비를 완전하게 구성을 해놔야 그 다음에 이제 미들, 그 다음에 포워드를 놓습니다. 수비가 되지 않으면 공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비가 축구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골 넣는 사람만 보지만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수비하는 사람들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가 갖춰지면 이제 축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수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쟁에서도요 실제로 전쟁을 준비해서 마지막 단계는 수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습전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공격하는 무기만 갖고 있으면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라 하면 이제 그 도발을 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카운터어택도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방어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마지막 준비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비를 갖추는 일을 2020년까지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용 무기는 다 갖고 있고 방어용 무기를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공격용 무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전자장비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계약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인수해서 가지고 오는데 2020년이면 그 모든 준비가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 전쟁 준비라는 거죠. 전쟁 준비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뭘 할까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이 이란이죠. 이란은 지금도 계속해서 시리아를 통해서 레바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 그 가자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포탄을 쏘는데 이 돈들이 다 어디서 지원되고 있냐면 사실 다 이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가자를 실제로 들어가 공격할 것이냐에 대한 그 퀘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벤자민 네타냐후가 홀드하고 있죠. 큰 거를 위해 작은 것들을 참고 있는 겁니다. 근데 레바논은 2015년도인가 한번 공격해서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상황이 레바논을 다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이스라엘이 이제 올해부터 해서 어떠한 어떤 국지적인 전쟁들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타겟은 이제 이란이 되는 거죠. 이란을 치기 위해서는 레바논과 시리아를 지나 이라크를 지나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충격적인 하나 이제 사건을 보게 됐는데 1월 9일인가 8일자 그러니까 올 초의 기사인데요. 이스라엘에 이제 하레츠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 기사에 난 건데 2020년이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아랍 인구가 유대인 인구수보다 더 많아져 추월하게 됩니다. 2020년도.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인입니다. 이 신문 기사에서는 2012년에 전체 팔레스타인 인구가 1100만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인구라고 말하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1100만 중에 웨스트뱅크, 가자, 그리고 동예루살렘 거기에 440만 명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안에 14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고 있었던 아랍 사람들이 580만 명 정도 됐던 거죠. 그 당시에 유태인들,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2016년이 되면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인구수가 2분이 될 것이다 라고 데이터를 내놨었는데 실제 2분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에서 조사기관에서 2020년도가 되면 아랍 인구가 유대인을 추월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2020년도 되면 아랍인이 720만 명, 그 다음에 유대인이 69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추월이 되는 한 해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보다 아랍인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는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제 위협이 되냐면은 외부에서 뭐 이란과 같이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도발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강공으로 같이 싸우면 돼요. 그걸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싸울 수 있는 나라이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 세계 모든 나라하고도 싸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아시는 것처럼 홀로코스트를 겪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 강단이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절대 싸울 수 없는 한 단체가 있어요. 그게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아니죠. 팔레스타인은 전 세계 유엔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난민 집단이에요. 이 난민들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격했다가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매도가 되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들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영향력들이 커지게 되면 국제사회에서는 지금도 팔레스타인 편에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을 대상으로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팔레스타인 인구가 이스라엘 안에서 늘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고 하나의 큰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보시면 구글 같은 데도 이제 지도를 보시면 대부분 1945년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팔레스타인 영토가 이스라엘 내에서 점점 줄어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지도를 보면은. 지도에는 그렇게 나오고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 이 조사에서는 그들의 영토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외형적인 영토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실제 이들의 인구는 그리고 영향력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연구조사를 어디서 했냐면 팔레스타인 자치 단체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효과적인 거고 이 연구조사를 이스라엘 신문에서 게재한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검증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낼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2020년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결론은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요? 국제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두 국가 해법으로 이제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국가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 두 개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푸시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싸울 수는 있어도 팔레스타인하고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든 어쨌든 두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평화 조약들, 어떠한 계약들이 있게 될 가능성들이 많은데 그것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국을 좀 나누면요. 2020년은
한국에 있어서는 인구가 인구 절벽을 맞이하게 되는 해가 된다고 합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면 아시죠? 지금 한국이 아이들을 너무 안 낳아가지고 출산이 점점 줄어들어서 인구가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출산율을 보면 최하위에서 4위에 랭크가 되는 게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나라 자체가 존폐 위기 가운데 놓여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면 인구 절벽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건국 이후로 처음으로 20대의 그 노동력들이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20대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40대에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40대의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감소되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생산은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실업률은 올라가게 되고 경기는 침체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조그만 대한민국 안에서 이것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같은 거 다 붕괴될 가능성들이 많죠. 한국은 이런 것에 대한 그 영향들이 굉장히 민감하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진 게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선 그 뭐 하나 나 잘 기르자 뭐 이런 거 있었고 뭐 딸 하나 뭐 열아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막 이런 말이 있어서 인구 산하 제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구는 그 나라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죠. 그래서 군사력과 경제력은 다 인구 대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구수가 1억이 넘어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지금 엄청난 성공은 그 경제 개발은 하고 올라갔지만은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점프하는 것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경기도 지역, 서울 근교의 경기도 지역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를 했답니다. 입학하는 애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서울은 아니고 서울 근교. 이제 이게 한국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지방 도시는 어떻겠습니까?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많은 이제 그 선후배들이 있는데 이제 그 태권도장들을 하는데 그 전국에 다 있으니까 제가 소식들을 잘 알잖아요. 애들은 점점 줄어들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그게 10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주 심각한 거죠. 이게 이제 한국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슬람 회의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 그 이슬람 국가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이슬람 회의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이슬람 정책들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실행하는데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이슬람 회의에서 이 한국을 타겟으로 잡았는데 그 전에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 영국을 타겟으로 잡았죠. 그리고 이게 몇십 년이 지나서 실제로 성공이 됐죠. 그래서 영국은 오늘날의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이 아니라 실제 이제 거의 뭐 이슬람화 됐습니다. 영국의 이제 주요 시장들이 무슬림들이 이미 많고요. 버스에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문구들을 붙이고 다니고 뭐 영국은 이미 굉장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죠.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이슬람 정책이 성공적으로 유럽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한국을 전략적 기점으로 아시아의 그 전략적 기점으로 타겟으로 잡은 게 한국이에요.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거점으로 해서 아시아를 뻗어나가는 거죠. 이게 2020년까지 목표를 세웠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그것이 아주 차곡차곡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한국 여자들이랑 결혼하고 강제로 이슬람화하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많이 낳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봤더니 자기 나라에 아내가 다 있죠. 그리고 여기서 결혼하고 또 자기 나라에 가서는 또 결혼도 하고 이 이슬람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고 그런 피해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데 이슈화되지 않아서 그럴 뿐입니다. 정치적으로 그걸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대학가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이렇게 확장되다가 지금은 이제 정치, 경제, 그 종교계, 이런 이제 그 교육계까지 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오일머니를 가지고 그 정치나 재계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그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 선동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좋게 보고 있는데 그게 이슬람의 그 자기들을 세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단계로 해나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턴 오버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폭력적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죠. 최근에는 이제 난민들, 정체불명의 난민들이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기가 너무 쉽고 난민 지위 받는 게 너무 쉬우니까 한국에 이제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왔다가 부지불식간에 사라지는 난민들이 많대요. 통제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돈 좀 주면 내륙으로 들어가는 건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난민들이 많은데 실제 난민들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테러 단체에서 활동했던 청년들이 많죠. 근데 난민이라고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 싱글 남자들, 젊은 20대에서 40대까지 남자들이 대부분이죠. 이 사람들이 난민이라고 지위를 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이 이슬람 문제를 심각하게 교회가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무하죠. 전혀 관심들이 없는 게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계에도 이미 무슬림 출신이 이민자가 기화해가지고 야당 민주당 쪽이죠. 지금의 여당의 정치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계속해서 그 영향력들이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슬람을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고 막아낼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게 한국 정부고 또 한국 교회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2019년부터 고등학교 전 고등학교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무상 급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단계별로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어져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전 고등학교 그리고 2021년까지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학교, 그러니까 사립이든 국립이든 모든 학교에 다 이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빠르게 이제 이것들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사회주의로 변환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첫째, 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교육 펀드로 나오는 건데 다른 곳에 들어가서 그 교육의 퀄리티를 위해 사용되어진 모든 돈들이 다 뽑아져서 무상급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 좋은 퀄리티 교육은 못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자재도 이제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무상급식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이것은 결국에는 국가 부채를 유도하게 되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상급식 자체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또 뭐냐면은 작년에 뉴스에 몇 달 동안 떠들썩하게 났던 유치원 비리 사건 아마 아실 겁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이제 비리를 일으켜가지고 뉴스에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런 비리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보다 더 강력하게 통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비리는 당연히 근절돼야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딱 뭐를 이제 좀 보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모든 교육을 통제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밥을 먹여주는 거. 누가 밥을 먹여주느냐. 그 다음에 교육이죠. 사상교육. 그러니까 세뇌교육이죠. 이 세뇌교육은 어려서부터 할수록, 어릴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젖을 떼면은 정부가 아이를 데려가죠. 부모랑 띄워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사상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북한의 꼬마 어린아이가 김일성을 말하는 순간 눈물에서 글썽글썽하면서 막 울고 감동하는 이유가 세뇌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 번도 못 본 김일성이를 말하는데 왜 눈물을 흘립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교육이 이제 실행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 학교, 단체인데 그 단체가 정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는 나를 밥 먹여주는 건 부모가 아니라 국가구나 라는 거죠. 정부가 아이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세뇌교육을 시키면서 철저하게 무장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선동시키는 거죠. 대부분의 북한의 주민들은 아직도 완전히 세뇌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북한 사람들. 그래서 통일이 되어지면 이분들은 말 그대로 정말 멘붕 상태에 와서 사회 적응을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너무 세뇌되어졌기 때문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바깥 실정을 얘기해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믿는 순간 본인들이 가지고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유증은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내에서 이러한 사회주의 시스템이 어린아이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실행되는 것은 곧 미래의 대한민국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서울시 시장이 되면 장래에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가 실행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이미 한국은 다 넘어갔죠. 넘어간 상태인데 이젠 어린아이들부터 이 교육들이 정교조가 이미 교육을 다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통제할 때 이제 사립유치원도 돈만 컨트롤 하겠어요? 아니죠. 어떤 것을 교육해야 될지에 대한 강제적인 지침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여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은 세뇌되어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회복 불능 상태죠. 이렇게 가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구출해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설득한다고 될까요? 돈 준다고 될까요? 미국이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에 출산율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이비 부머 세대.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언제 기점으로 해서 베이비 부머가 생겨난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유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생겨난 겁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번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은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문제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죠. 자, 이게 또 그렇고 또 이슬람, 말씀드렸듯이 이슬람이나 이 사회주의,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국이 이것을 극복해내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것을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적당한 바이러스가 걸리면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돌려서 바이러스를 잡아내죠. 그렇죠? 근데 바이러스가 심하게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바이러스가 심하게 걸리면 프로그램으로 안 되잖아요. 복잡하게 프로그램을 할 필요 없이 어떻게 되죠? 그냥 팩토리 세팅, 리셋이라고 말하죠. 리셋하면 초기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 깔고 새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회복은 리셋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팩토리 세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야 되는 단계가 전쟁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모든 위기로부터 초기화 상태로 가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국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 첫째는 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죠. 한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 그 심판이 단순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심판이 또한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하면 우리는 멸망으로 연결을 져서 얘기하죠. 근데 이 심판이면서도 저는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는 때리시고 그리고 또 그 책망하시지만 그 다음에 회복하시잖아요. 회복을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한 책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전쟁을 통해 심판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또 징계 가운데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얼마만큼 회복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2019년이냐 2020년이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더 나누면요. 2020년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로마 가톨릭이 2020년에 종교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스 팔레스라는 이 웹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이 웹사이트를 좀 봤는데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후원해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 같아요. 2018년 9월 26일자 기사로 난 겁니다. 타이틀이 뭐냐면은 Declaration of Friendship Across Religion 이렇게 해서 그 종교 통합을 위한 하나의 어떤 선포하는 그런 이제 계획이 진행되어 있는데 2020년에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공전에서 이런 이제 종교 통합을 위한 큰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교회의 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왜 이 배도를 주목해야 되냐면 이 배도가 곧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만들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은 곧 마지막 한일에 다니엘 9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죠. 이 마지막 한일회의 시간이 되어지면 그 한일회의 끝이 이제 천년왕국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때 지금의 이 교회의 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2020년에 있게 될 이 사건이 그러한 배도로 가게 되는 큰 그림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WCC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를 이렇게 포함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밑으로 개신교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WCC가 주로 한 역할이었죠. 개신교를 포섭한 것이 WCC였습니다. 이 WCC 안에 잡다한 모든 종교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슬람은 제외시켰습니다. 이슬람까지 포함을 시키면 개신교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슬람은 의도적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잡다한 모든 종교가 있는데 이슬람은 없는 상태에서 WCC에서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를 배도의 자리로 이끌어냈습니다. 성공했죠. 이 WCC는 개신교를 배도하게 만드는 주 역할이라면 이게 종교 통합을 이뤄가는데 가장 큰 단체가 아니라 하수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20년에 헤이그에서 있게 되는 이게 여기에서 그 모임 가운데서 이슬람도 이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포함된다는 것은요, 이제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그 회의에 모여서 어떠한 결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배교의 자리로 가게 되는 마지막 사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되어질지. 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여기서 미혹하지 말라는 미혹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 배도가 곧 교회의 배도, 그리스도인들의 배도,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음란을 말하는 겁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불법의 아들이 곧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해서 성도들이 물을 때 사도 바울이 대답해 줬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어야 될 일들이 이런 것이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다. 이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그 중간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지 않고 있지만 전체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그 중간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뭐냐면 바로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중간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마지막 한 일회의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곧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그 평화 조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언하고 있지도 않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제3성전이 세워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제3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비로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이 제사를 드리는 일들과 마지막 한일의 사건들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지 이것이 세워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고 보면 되는 거지 이걸 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평화적인 조약들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안에 원튼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쟁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제사회 압력을 통해서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대한 것을 전쟁이라는 띠으로 제가 쭉 말씀을 나눴죠. 이것들이 결국엔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평화조약을 하는 사건을 통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성전이 세워지고 이게 마지막 그 시간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지껏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세상은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는구나 다 알잖아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날씨는 알면서 시대를 보면서 왜 너희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정말 어떠한 시즌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을 볼 때 우리가 그 올 한 해를 넘어 2020년까지를 보면서 2019년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2019년을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또 2020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고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좀 싶었는데 그냥 성경의 말씀으로 좀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대목에서 쓰는 마지막 유언과 같이 세계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할 수 할수록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근신하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끝까지 부르신 자리에서 너의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짐을 싸고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2019년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내가 복음 안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모든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하며 그를 구원케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는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자세가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